너는 그냥 우리 집 종노릇 하는 사람이지. 새벽 4시 참기름 냄새 가득한 어두운 주방에서 혼자 김밥 8줄을 썰던 손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새벽마다 혼자 켰던 주방불.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은 적 없었던 그 손이었습니다. 평생 참고만 살아온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 눈빛이 어떤 건지를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여자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3억 8천만 원. 이체 완료. 카드 전액 정지. 그리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20년 동안 몰래 준비해 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성껏 댓글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니까 도시락은 미리 해놔. 정현우가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새 골프채를 공중에 느릿느릿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안방 쪽에서는 시어머니와 정다영이 면세점 쇼핑 목록을 읽어대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죠. 응, 알았어. 한소희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도마 위에 당근을 올려놓고 칼을 내리찍었어요. 툭, 툭, 툭 규칙적인 소리가 어두운 주방을 채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정다영이 엄마 이 원피스 방콕에서 입으면 완전 대박이지 않아? 하고 소리치는 게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강아지 제일 예쁜 거 사줄게 하고 받아치는 소리도요. 한소희는 창밖 어둠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도마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새벽은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참기름 냄새는 새벽에만 맡았어요. 낮에는 그 냄새가 나도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참기름 뚜껑을 돌려 열자 고소한 냄새가 코끝에 번졌습니다. 김밥 속 재료를 하나하나 가지런히 늘어놓고 밥을 펴 올리는데 거실 웃음소리가 또 한 번 파도처럼 밀려들었어요. 한소희의 손끝은 차가웠고 앞치마 끈은 등 뒤에서 축 늘어져 있었죠. 이번 여행이 끝나면 뭔가 달라질까. 막연한 생각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3시 반 알람은 울리지 않았어요. 한소희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죠. 또 혼자 일어났네. 이불 위로 손을 뻗었지만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소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발바닥에 닿는 마루의 서늘한 냉기가 종아리까지 기어 올라왔습니다. 또 이렇게 새벽을 시작하는구나. 한소희는 주방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새어나온 희미한 빛이 도마 위 재료들을 비췄어요. 새벽 4시 집안에 누구도 깨어있지 않았죠. 칼날이 김밥 한 줄을 단면으로 가를 때마다 사각, 사각 조용한 소리가 어둠 속에 퍼졌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앞치마로 닦아내며 한소희가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이 정도면 모자라지는 않겠지. 김밥 8줄, 유부초밥 20개, 과일 2통. 도시락 가방 지퍼를 올리고 싱크대에 손을 짚었을 때 거실 쪽에서 쉭하고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거 봐, 신상이야, 신상. 방콕 골프장에서 첫 티샷 이걸로 날려야지. 정현우가 새 드라이버를 허공에 크게 휘둘렀어요. 한쪽 눈을 찡긋하며 클럽 헤드를 형광등 아래 비춰보는 얼굴이 아이처럼 들떠 있었죠. 정다영이 캐리어 위에 걸터 앉아 화려한 원피스를 구겨 넣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이 드라이버 얼마짜리야? 몰라도 돼. 싼 거 아니야. 정다영이 고개를 돌려 주방 쪽을 힐끗 보더니 퉁명스럽게 소리쳤어요. 언니,
내 커피는 다 됐어? 한소희가 보온병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설탕 2스푼 넣어서 보온병에 담아놨어. 언니는 참 손이 느려. 정다영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툭 던진 말이었어요. 한소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두꺼운 스카프를 두르고 나왔죠. 우리 강아지 여행 간다고 얼굴이 이렇게 환해졌네. 시어머니가 정다영의 등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정연우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물었어요. 현우야, 다 준비됐어? 그럼요. 이번 여행은 최고급으로 모실게요, 어머니. 한소희가 무거운 짐 가방 2개를 현관문 앞으로 끌어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차에 짐 좀 실어줄래? 정연우가 미간을 확 찌푸렸어요. 집안일만 하더니 힘이 다 빠졌나? 그것도 못 들어? 한소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짐 가방 손잡이 위에서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풀어졌죠. 아무 말 없이 혼자 짐을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승합차가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뒷좌석에서 시어머니와 정다영이 면세점 쇼핑 이야기를 신나게 이어갔습니다. 엄마, 화장품 세트 그거 꼭 사야 해. 한국보다 3만 원이나 싸대. 그래, 다영이 거 먼저 사고 나도 하나 사야지. 앞좌석 정연우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한소희는 맨 뒷줄 구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갔죠. 김포공항 게이트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정연우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어요.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차가 갓길에 급정거했죠. 한소희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갑자기 왜 세워? 정연우가 룸미러를 통해 한소희를 봤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 짧은 눈빛이 이미 차가웠어요. 소희, 너는 여기서 내려라. 한소희의 입술이 반쯤 벌어진 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같이 가기로 했잖아. 정연우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정씨 핏줄끼리만 가는 게 맞겠어. 돈 쓸 필요 없잖아. 시어머니가 몸을 한소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어라.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비싼 비행기표 끊어줬더니 어디서 감히 가족여행에 끼려고 들어. 정다영이 뒤에서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언니, 눈치가 너무 없다. 오빠가 내리라면 내리는 거지. 한소희의 손이 떨렸어요. 정연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새벽부터 도시락 싸고 짐 다 챙긴 거 안 보여? 그것은 호소였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종류의 말이었어요. 정연우가 한소희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너는 그냥 우리 집 종노릇하는 사람이지. 종? 그 한 글자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한소희의 귓전에 박혔어요. 시어머니가 차문 잠금 장치를 눌렀습니다. 철컥. 한소희의 손이 문 쪽으로 뻗었다가 허공에서 멈췄어요. 금속이 맞물리는 그 소리 하나로 20년이 잠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연우가 운전석에서 내리더니 뒷문을 열고 한소희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한소희가 갓길 위에 비틀거리며 내려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땀에 젖은 목덜미를 스쳤죠. 정연우가 차문을 쾅 닫았습니다. 승합차가 출발했어요. 한소희는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승합차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테일램프의 붉은 빛 2개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20년이 한소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켰던 주방불, 명절마다
부어오른 손목, 아이 학원비를 아끼려고 걸어 다녔던 4km,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365 곱하기 20. 그런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는데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잠겨있던 빗장이 철컥 아까 시어머니가 눌렀던 그 잠금 장치와 똑같은 소리를 내며 풀려버린 것 같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한소희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진짜 남이 뭔지 보여줄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손가락 끝만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을 뿐이죠. 정현우 명의 카드 분실 및 정지 신고합니다. 한소희의 엄지가 화면 위를 두드렸습니다. 뱅킹 앱이 열리자마자 카드 관리 메뉴로 들어갔어요. 새벽 공기가 화면의 푸른 빛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죠. 첫 번째 정지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가족 카드 정지 신고합니다. 두 번째 정지 완료. 알림이 뜰 때마다 한소희의 턱 근육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흐트러지지 않는 쪽으로 굳어간 거예요. 세 번째 알림. 주거래 통장 잔액 조회 화면이 떴습니다. 3억 8천만 원. 한소희의 눈이 그 숫자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2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시어머니 병원비를 관리하고 정현우 사업 자금을 정리하며 한 푼 한 푼 쌓인 숫자였습니다. 이건 내 20년치 월급이라고 생각할게. 비상금 계좌 번호를 입력했어요. 이체 금액란에 3억 8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끝이 화면 위에서 1초쯤 멈췄어요.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한소희는 곧바로 금융인증서 관리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정현우가 접속에 쓰던 인증서를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디지털 보안 키도 해제했죠. 가방 바닥을 뒤져 플라스틱 보안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가 두 동강 났어요. 드득. 한소희가 그 조각을 갓길 풀숲으로 던졌습니다. 플라스틱이 풀잎에 부딪히며 내는 가벼운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잠깐 울리고 사라졌어요. 한소희가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보안 카드 모서리에 긁힌 자국이 희미하게 나 있었어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손이 오히려 묵직하게 느껴졌죠. 휴대폰 파일 앱을 열었습니다. 녹음 폴더에 날짜 순으로 정렬된 파일이 수십 개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파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쇳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뚫고 나왔어요. 이 집에서 밥 얻어먹으면서 그것도 못해? 다음 파일. 정현우의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화면이 떴습니다. 한소희가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이건 오늘 아침에 꺼낸 게 아니야. 훨씬 오래전부터 쌓아온 거야. 택시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소희가 손을 들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소희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왜 그래? 한성재의 목소리에 잠이 덜 깬 거친 숨결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려고. 지금 친정으로 갈게. 그만하다니? 뭘 그만해? 소희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한소희가 택시 문을 열고 뒷좌석에 몸을 실었어요. 충청도 외곽이오라고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한 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가서 다 말해줄게. 나 이제 자유야, 오빠. 창밖으로 김포공항 간판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소희가 녹음 폴더를 닫고 휴대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마 한소희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이 택시 안에서 가슴에 안고 있는 휴대폰 한 대가 20년의 결혼 생활보다 더 묵직한 무게를 갖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이 시계 일시불로 해주세요. 정현우가 방콕 공항 면세점 유리 진열장 앞에서 검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점원이 공손하게 받아 단말기에 긁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정현우는 손목을 뒤집어 시계 카탈로그 사진과 진열대 속 실물을 번갈아 비교했죠. 단말기에서 짧은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점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화면을 2번 확인하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한도 초과 및 정지된 카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현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긁어봐요. 점원이 카드를 다시 넣었습니다. 기다리는 3초가 길었어요. 같은 소리, 같은 결과. 정현우의 손가락이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소희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수신 차단 안내 멘트가 귀를 때렸죠. 카드 왜 안 돼? 당장 안 풀어. 고함이 면세점 안에 울렸습니다. 점원이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정현우가 카드를 진열대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어머니, 예약하신 테이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입구에서 매니저가 시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펼치기도 전에 카드를 먼저 내밀었어요. 아들이 최고급으로 모시겠다고 했으니까요. 매니저가 카드를 받아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이 카드는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둥그레졌어요. 테이블 위를 2 손바닥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식기가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내가 돈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매니저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가능하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지갑 안에 현금은 없었어요. 여행 경비는 전부 카드에 몰아놓았으니까요. 체크인이 안 됩니다, 손님. 예약 보증금 결제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호텔 로비 데스크 직원이 정다영에게 말했습니다. 정다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지배인 불러와. 정다영이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어요. 한 가족이 아이를 데리고 슬쩍 뒤로 물러났죠. 그 시각 정현우가 얼굴을 벌겋게 달군 채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카드 전부 정지야. 한소희 이 미친.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카드가 전부? 정다영이 캐리어를 발로 걷어차며 외쳤습니다. 호텔비랑 밥값은 어떻게? 오빠. 정현우가 다시 한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 차단. 한 번 더. 수신 차단. 또 한 번 더. 네. 고객님께서 수신을 차단하셨습니다. 정현우가 휴대폰을 로비 바닥에 내던질 뻔하다가 간신히 멈췄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현우의 팔을 흔들며 소리 질렀어요. 현우야, 당장 그년한테 어떻게든 연락해.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비행기를 탔겠니? 방콕 공항 로비가 정씨 일가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시각 택시 뒷좌석에서 한소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충청도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정현우의 부재중 전화 17건이 찍혀 있었죠. 한소희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어요. 6단계 최종본 파트 26. 소희야. 한성재가 친정집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새벽 안개가 충청도 외곽 마을 전체를 엷은 회색으로 덮고 있었어요. 한성재의 슬리퍼가 축축한 마당 흙을 밟으며 철벅 소리를 냈죠. 한소희가 택시에서 내리자 한성재가 달려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 새벽에 어쩐 일이냐? 전화해서 목소리가 왜 그랬어? 한소희는 대답 대신 오빠의 가슴에 이마를 묻었어요. 올케가 뒤따라 나오더니 한소희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몸이 얼음장 같네. 안으로 들어가요, 아가씨. 따뜻한 거실이었습니다. 올케가 끓여온 보리차를 한소희가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팔목까지 번졌죠.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소희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끊기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주방에서 혼자 김밥을 썰던 일, 공항 갓길에서 밀쳐진 일, 정씨 핏줄이라는 말, 차문이 잠기던 소리. 20년 동안 삼키고 또 삼켰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성재의 주먹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덜컹 뛰었어요. 정현우, 나쁜 자식? 당장 가서 요절을 내놓겠다. 올케가 한성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가씨 마음 추스르는 게 먼저예요. 지금 달려가 봐야 소희 씨만 더 힘들어져요. 한성재가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을 풀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몇 번 내쉬더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성재가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누렇게 바른 갈색 봉투 위에 소희 몫이라고 적힌 아버지의 둥근 필체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을 대비해 너 앞으로 남겨주신 상가 건물 서류다. 정현우가 가로챌까봐 내게 맡겨두셨던 거야. 한소희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건물이야? 등기부등본 봐라. 소유자 한소희. 아버지가 네 이름으로 해놓으신 거야. 한성재가 서류 봉투 안에서 임대 수익 명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제 월세가 다 내 계좌로 들어올 거야.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돼. 한소희가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종이가 가슴팍에 닿았을 때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한소희가 눈을 감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잠시 후였어요. 한소희가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 사실 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한성재가 눈을 살짝 찡그렸어요. 준비? 뭘? 녹음 파일, 도박 사이트 기록, 폭언 영상? 그냥 쌓아뒀어. 언젠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한성재가 한소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코끝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어요. 야, 그래서 지금까지 버텼던 거야? 한소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더 꼭 안았어요. 집안에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평온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마당 끝 감나무에서 참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한소희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올케가 깔아준 이불 위에 누웠어요. 아버지, 이걸 알고 계셨구나. 내가 언젠가 이렇게 될걸. 눈을 감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잠든 밤이었어요. 소희, 당장 문 안 열어. 카드 왜 정지시켰어? 다음 날 오전 친정집 마당에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현우가 렌터카 문을 벌컥 열고 내리더니 대문을 발로 쾅쾅 찼어요. 새벽 비행기로 방콕에서 돌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셔츠가 구겨져 있었고 눈밑이 검붉게 내려앉아 있었죠. 시어머니가 뒤따라 내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다니.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정다영도 대문 틈으로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호텔비랑 밥값 어떻게 할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대문 안쪽이었습니다. 한소희가 현관 앞에 서서 고함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기어나와가 정다영의 좋은 말로 할 때가 대문 판자를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한소희의 손이 허벅지 옆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서웠다. 솔직히 손이 떨렸다. 그러나 이미 20년 전에 겁쟁이는 죽었다. 한소희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떨림이 멈춘 건 아니었어요. 다만 발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전날 밤 한소희는 오빠 서재에서 변호사 명함을 찾아 첫 통화를 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변호사는 잠도 안 자고 있었던 것처럼 단번에 받았죠.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소희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가운데 선 남자가 서류 가방을 고쳐 잡았습니다. 가죽 손잡이가 삐걱 소리를 냈죠. 정현우 씨 되십니까? 저는 한소희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더 소란을 피우시면 가택 침입,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정현우가 변호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양옆의 보안 요원이 정현우의 팔을 잡아 꺾었어요. 정현우의 발이 마당 흙을 헛되이 긁었습니다. 한소희가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한 손에 두툼한 가계부, 다른 손에 이동식 저장 장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소희가 정현우를 봤습니다. 이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는 게 20년 만에 이렇게 편한 건 처음이었어요. 눈을 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슴이 쿵쿵 뛰는 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도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목구멍 아래에 가라앉혀 놓았던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 올라오는 진동이었습니다. 정현우,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당신이 나를 종처럼 부려먹고 친정 재산까지 눈독 들인 거 다 기록되어 있어.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정현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20년간 작성한 가계부, 생활비 흐름, 카메라에 찍힌 폭언 및 학대 영상, 이혼 소송 오늘자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현우의 입이 반쯤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알 수 없는 울음이었죠. 한소희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마당 끝 담장 위로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사귀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노인정 단체 채팅방에 어머니가 저한테 소리 지르던 영상 이미 올렸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쏘스라치게 놀라 머리를 들었어요. 그걸 거길 왜 올려? 정다영이 안절부절 못하며 정현우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친구들도 다 봤으면 나 망신이야. 어떻게 살아? 정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귀를 뚫고 들려왔어요.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안 하면 사업장 압류 들어온다. 정현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한소희 명의로 된 담보가 있는데 왜 압류를 해? 한소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 사업 자금 전부 내 명의로 빌린 거였잖아. 오늘 아침 은행 가서 모든 대출 연장 거부하고 담보 취소 신청했어. 정현우의 입이 반쯤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한소희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당신 서재에서 찾아낸 내연녀 메시지들이야. 위자료 청구에 쓰겠어. 정현우가 서류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손목을 잡았어요. 정현우가 팔을 비틀며 고함을 질렀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한소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다영이 슬금슬금 대문 쪽으로 빠지려 하고 있었어요. 정다영.
한소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다영의 발이 멈췄어요. 전당포 장부 여기 있어. 내 폐물 훔쳐다 팔아치운 거 절도죄로 고소장 써놨으니까 경찰서에서 보자고. 정다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어요. 언니 미안해. 고소는 하지 마. 제발. 정현우가 마당 구석으로 물러나 휴대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했습니다. 등이 작아져 있었어요. 형님, 제발 8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긴 침묵 뒤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현우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한소희 휴대폰으로 왔어요.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한소희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엄지가 답장 버튼 위를 누르기까지 3초쯤 걸렸어요. 당신 말대로 난 남이야. 남한테 빌붙지 말고 혼자 힘으로 살아봐. 전송 완료. 한소희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대문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정현우가 무릎을 꿇는 소리가 났어요. 한소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감나무 잎사귀 하나가 바람에 뒤집히며 마른 소리를 냈어요. 그것만이 정씨 일가에게 대꾸해준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소희가 상가 건물 1층 로비에서 모여든 상인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성재가 반발 뒤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상인들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정현우 씨가 임의로 올린 임대료, 오늘부터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계약서도 새로 작성할게요.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 상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분이 임대료 올리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공용 공간 쓴다고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도 다 저한테 떠넘기고 항의하면 계약 안 해준다고 협박까지 했다니까요. 한소희의 손이 허벅지 옆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이름으로 된 건물에서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것은 분노만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자기 이름 석자가 적힌 서류가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 그 이름 아래에서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뜨겁게 눌렀습니다. 다른 상인이 한소희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정 사장이 얼마나 횡포를 부렸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소희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한성재가 한소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것을 제대로 찾는구나. 정현우가 월세 가로채서 도박판에 쏟아부은 것도 다 환수해야지. 한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물 로비 유리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유리에 비친 한소희의 얼굴은 어제 새벽 공항 갓길에 서 있던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그런데 그 눈빛을 본 한성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희야, 아직 끝이 아닌 것 같다는 표정인데. 한소희가 잠시 오빠를 바라봤어요. 응, 시작인 것 같아, 오빠. 한성재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소희야, 며느리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친정집 대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침에 악을 쓰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꿀을 바른 것처럼 부드럽고 가늘었습니다. 한소희가 안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몸이 작아 보였죠. 한소희가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소희와 시어머니 사이에 2미터쯤의 거리가 있었어요. 한소희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 콧물을 짜내며 말했어요. 어미가 잘못했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현우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단다. 한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목소리에 모든 결을 들어온 귀였어요. 부탁할 때의 결, 화낼 때의 결, 연기할 때의 결. 지금 들리는 건 세 번째였죠.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한소희의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 팔을 뻗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른손이 주머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꺼내 든 것은 소금 한 주먹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한소희의 얼굴을 향해 뿌렸어요. 거친 소금 알갱이가 한소희의 눈과 입술 위에 후두둑 내려앉았습니다. 에잇, 이 독한 년아. 소금 먹고 썩 물러가라.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한소희의 눈에 소금이 들어갔어요. 눈꺼풀이 반사적으로 감겼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눈 안쪽을 찔렀죠. 그런데 한소희는 소금을 털어내지 않았어요. 눈이 따가운 채로 눈물이 소금에 섞여 볼을 타고 흐르는 채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20년 된 연기력이 결국 소금 한 주먹짜리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카메라를 내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소금 뿌리고 욕설하신 거 다 찍혔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할 때 아주 좋은 증거가 되겠네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소금 봉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은 비닐 봉지가 사각하고 마른 소리를 냈어요. 시어머니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발, 두 발. 슬리퍼가 마당 흙을 질질 끌며 뒤로 물러났죠. 한소희가 소매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소금 알갱이가 소매 위에 하얗게 남았어요. 한소희는 그 소매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이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대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당에 뿌려진 소금 알갱이들이 저녁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녔어요. 한소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놀이 충청도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걸로 끝은 아닐 거야. 한소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요. 6단계 최종본 파트 36. 정연우, 당신 뭘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거야? 한소희가 시댁 아파트 안방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번호는 이미 바꿔놓았어요. 정연우와 시댁 식구들은 새 번호를 모르죠. 한소희가 번호를 누르자 전자음이 울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방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진 창문 사이로 오후빛이 실금처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한소희가 안방 구석에 묵직한 서랍장을 밀어냈어요. 등이 축축해질 만큼 힘을 줘야 했습니다. 가구 다리가 마루를 긁는 끼익 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벽지 뒤에 작은 금속문이 드러났습니다. 한소희가 금속문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번호판 위에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번호판을 스치자 먼지가 떨어져 나갔죠. 그때는 몰랐지. 이제 알겠어. 택시 안에서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정연우 휴대폰 메모장에서 우연히 본 숫자 6자리. 생일도 아니었고 전화번호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았죠. 한소희의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어요.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금속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내며 풀렸어요.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고무줄로 묶인 두툼한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한소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보험 증서였어요. 그 다음은 부동산 관련 서류였죠. 손가락이 어느 한 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상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포괄적 위임장.
제목 아래에 한소희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한소희는 그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움켜쥔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한 안방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내 도장을 도용해서 건물을 통째로 넘기려고 했단 말이지. 그것은 가부장적인 남편의 무심함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짜놓은 단계별로 서류를 준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위임장, 인감도용.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정현우라는 사람의 실체가 서류 형태로 드러났어요. 서류 더미 속에서 통보서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정 건물을 담보로 대출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기록이었어요.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3건, 4건. 은행마다 거절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정현우가 여러 은행 문을 두드리는 동안 한소희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때 거실에 던져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한소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소희 씨 되십니까? 부청 건축가입니다. 상가 건물 옥상층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제 철거 예고장과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요. 2년 전 정현우 씨가 관리인 자격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은 명의자인 한소희 씨에게 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안방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소희가 금고 안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텅 빈 금속 상자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소희가 서류 뭉치를 가슴에 꼭 안고 일어섰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한소희의 볼 위에 가느다란 줄을 그었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어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이상하게 뜨거웠죠. 정현우가 이 건물 위임장 써주고 돈 빌려갔어. 마누라가 대신 갚아야지. 한소희가 상가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4~5명이 입구를 막고 서서 상인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덩치가 가장 큰 사내가 상점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파도처럼 흔들렸어요. 상인들이 뒤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팔로 아이를 감싼 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한소희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요. 이 건물 주인은 접니다. 사내들이 한소희를 돌아봤어요. 그중 양복 주머니에 2 손을 찔러 넣은 남자가 입꼬리를 비틀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옷이었어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조작된 연대보증 서류를 한소희 얼굴 앞에 들이밀었죠. 아주 확실하게 서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소희가 서류를 보자마자 오 씨의 손목을 뿌리쳤어요. 이거 다 가짜야. 정현우가 내 도장 훔쳐서 만든 거라고. 오 씨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연기를 한소희 얼굴 쪽으로 천천히 내뱉었어요. 가짜든 진짜든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죠. 서류가 벌써 금융권 몇 군데에 다 뿌려졌으니까요. 한소희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금융권 몇 군데에 다 뿌려졌다. 내 이름으로. 내가 모르는 서류가. 이미. 발밑에 보도블록이 한소희의 시야 아래로 내려앉았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상가 건물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어요. 조작된 연대보증 서류를 가지고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정현우 씨가 위조한 서류들이 너무 정교해서 당장 무효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보증인 등록곳이 너무 많아 시간이 부족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한소희는 보도블록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반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처음으로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허공에 매달려 있었어요. 잡을 것이 없었죠. 담배재가 구두 위에 내려앉았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소희가 천천히 한쪽 무릎을 굽혔어요. 보도블록에 손을 짚었습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올케의 번호였습니다. 소희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중환자실로 가고 있대. 한소희의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손을 짚었던 보도블록에 차가운 감촉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비켜요. 비켜주세요. 한소희가 병원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끼익 소리를 냈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뛰었으니까요. 그런데 로비에 시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한소희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한소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네가 우리 아들을 범죄자로 몰아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한소희가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수술해야 해요. 제발 좀 비켜주세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울부짖었어요. 내가 이렇게 바닥에 나뒹구는데 너는 눈 하나 안 깜빡여. 이 독한 년아. 간호사 2명이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양팔을 부축하며 어머니, 여기는 병원입니다. 진정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한소희가 시어머니를 지나쳐 원무과로 갔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어요. 한팔봉 환자 수술비 결제합니다. 원무과 직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대더니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소희님. 계좌가 일시 동결되었습니다. 한소희의 손이 카운터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동결이라뇨? 왜요? 정현우 씨가 설정한 근저당권 때문에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소희가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그것도 안 됐습니다. 지갑 안에 3번째 카드까지 꺼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상가 건물 상인들의 항해 전화였어요. 한소희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였습니다. 한소희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복도 바닥 타일이 차가웠어요. 올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가씨, 오빠가 사채업자들 막으려다 머리를 다쳤어요. 지금 응급실에서 수술 중이에요. 한소희의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오빠가? 수화기를 꽉 쥔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한소희가 벽을 짚고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어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오빠가 응급실에서 수술 중이었어요. 카드는 다 멈췄고 건물에는 사채업자가 붙어 있었죠. 한소희가 얼굴을 2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방이 옆에 놓여 있었어요. 올케가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한소희가 무의식적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서 낡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 감사장 1장과 명함 1장이 들어 있었어요. 명함에는 윤창호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 아버지가 옛날에 도와주셨다던 그분인가? 한소희가 명함을 손가락으로 매만졌어요. 종이가 낡아서 모서리가 보풀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명함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다녔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소희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렸어요. 5번째가 울리기 전에 묵직한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누구십니까? 한팔봉 씨의 딸 한소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라 연락드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한 박자, 두 박자, 한팔봉 씨 딸이라고요?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당장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한소희가 병원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한소희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달랐어요.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소희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주먹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현우 어머니, 이제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매장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20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짜인 거대한 덫이었다는 사실을 한소희는 그 창가에 서서 비로소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유리창 위로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한소희의 얼굴을 둘로 갈랐어요. 밝은 쪽과 어두운 쪽, 어느 쪽이 진짜 한소희인지는 한소희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의 정적을 깨는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딱, 딱, 딱. 좁은 복도에서 메아리치며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한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진 서너 명을 거느린 노신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윤창호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머리카락은 반백이었지만 걸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윤 회장이 한소희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이었는데 따뜻했어요. 한팔봉 선생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이제야 들었군요. 한소희가 젖은 눈을 소매로 닦으며 대답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버지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윤 회장이 한소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복도 끝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아버님이 내 인생의 은인이라는 걸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30년 전에 내가 빈털터리였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사업 자금을 내주신 분이 한팔봉 선생이셨으니까. 한소희가 현재 상황을 설명했어요. 카드 동결, 가압류, 사채업자 습격, 오빠의 부상, 위조 서류. 한소희의 목소리가 갈라질 때마다 윤 회장의 미간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윤 회장이 비서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당장 우리 재단 법무팀 부르세요. 한소희 씨 건은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복도 끝으로 걸어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회장이 다시 한소희를 봤어요. 소희 씨, 하나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준비 중인 문화공간 기획 프로젝트를 맡아주지 않겠습니까? 한소희의 눈이 둥그레졌어요. 제가요? 저는 그저 집안일만 하던 사람인데요. 윤 회장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소희 씨가 작성한 가계부와 기록들을 봤습니다. 그 꼼꼼함과 판단력이라면 충분히 해내고도 남아요. 이건 제안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한소희의 입술이 떨렸어요. 대답을 하려는데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종이라 불리고 식모라 취급받고 정씨 핏줄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에게 누군가가 충분히 해내고도 남는다고 말한 것은 그게 처음이었어요. 한소희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삼킨 게 보일까봐 고개를 숙였어요. 윤 회장이 기다려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복도의 형광등이 지직 소리를 내는 것만 들렸어요. 한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두 글자였어요.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한소희 씨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죠. 중환자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한소희는 그 불빛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가 그 문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빠가 다른 수술실에서 머리를 꿰매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복도의 공기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같은 차가운 타일 바닥이었고 같은 형광등이 지직거리고 있었는데 한소희의 등에 기댄 벽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마 그건 옆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6단계 최종본 파트 46. 이 법률 용어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소희가 윤 회장 재단 사무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적 3권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형광펜 줄이 빼곡했어요. 며칠 밤을 앉아 있었다는 걸 형광펜 잉크가 묻은 손가락 마디가 말해주고 있었죠. 법무팀 변호사가 서류 한 뭉치를 한소희 앞에 놓았습니다. 정현우 씨가 도용했던 인감과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대출 무효 소송은 무조건 이깁니다. 한소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서명란에 펜을 눌렀습니다. 사각, 사각. 볼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서 또렷하게 울렸죠. 서명을 마치고 한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전신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20년 동안 입던 수수한 면 셔츠와 앞치마 차림의 한소희가 서 있었어요. 한소희가 셔츠 단추를 풀고 옷걸이에서 새 옷을 꺼냈습니다. 세련된 감색 정장이었어요. 재킷을 걸치고 단추를 채운 뒤 옷깃을 바로잡았죠. 한소희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현우의 아내로 살지 않아. 나는 한소희야. 그것은 선언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습니다. 이미 달라져 있는 자신을 비로소 눈으로 본 사람의 말이었죠. 불법으로 쌓아 올린 가짜 벽들, 오늘 안으로 전부 철거해 주세요. 여기는 시민들을 위한 탁 트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한소희가 상가 건물 옥상에서 공사 인부들에게 말했습니다. 옥상 바닥에 정현우가 불법으로 올린 조적벽이 서 있었어요. 시멘트가 울퉁불퉁 발라져 있었고 철근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죠. 한소희가 그 벽을 올려다봤습니다. 해머가 벽을 때리는 쿵, 쿵, 쿵 소리와 함께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1층에서 상인 한 명이 음료수를 들고 올라왔어요. 건물이 하루가 다르게 환해지니 저희도 장사할 맛이 납니다. 한소희가 상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걱정 마시고 장사에만 전념하세요. 여러분이 편해야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 시각 도심 외곽패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이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에 한소희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재건한다는 자막이 흘렀어요. 정현우가 텔레비전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이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수염이 며칠째 깎이지 않은 턱 아래로 거무죽죽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오 씨가 폐가 입구에 기대서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정 사장, 당신 마누라는 이제 대기업 임원급이야.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정현우가 고개를 돌려 오 씨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꺼지면서 폐가 안이 어둠에 잠겼어요. 잠시 후 정현우가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접혀 있었어요. 앞면에는 지워진 이름이, 뒷면에는 손으로 눌러 쓴 전화번호가 있었죠. 아직 끝이 아니야. 정현우가 그 번호를 엄지로 눌렀다 뗐다 했습니다. 전화를 걸지는 않았어요. 아직은요. 소희야, 잠시 얼굴 좀 보자. 한소희의 새 거처 앞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 밖에 서서 애처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정다영이 옆에서 우리 그때 일은 다 잊고 잘 지내보자라며 거들었죠. 한소희가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다영이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소희가 뛰어내려갔을 광경이었죠. 20년 전에 한소희라면요. 한소희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윤 회장님 경호팀에 전하세요. 저 사람들 건물 근처에도 발 못 붙이게 하라고요. 경호원들이 대문을 열고 나갔어요. 접근 금지 대상자입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경호원의 어깨 너머로 한소희가 서 있는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한소희는 커튼을 치지도 않았어요.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감정 없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통곡했어요. 예전에도 봤던 연기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도 봤고 친정집 앞에서도 봤죠. 한소희는 이제 그 울음의 박자까지 외우고 있었어요. 한소희가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혼 확정 및 위자료 4억 원 지급 명령 판결문입니다. 법무팀 변호사가 한소희 사무실로 찾아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파란 표지에 법원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한소희가 판결문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군요. 한소희가 판결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20년의 세월이 이 종이 한 장에 정리되다니 참 묘해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벽한 남입니다. 정현우 씨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힐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한소희가 판결문을 닫고 가슴에 품었어요. 종이가 가슴팍에 닿았을 때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친정에서 아버지의 서류를 가슴에 안았을 때와 같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느낌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무언가를 되찾은 안도였고 지금은 무언가를 끝낸 다음에 오는 허전함과 결의가 동시에 밀려드는 감각이었어요.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내가 받은 상처만큼 그들도 똑같이 느껴봐야죠. 한소희가 상가 상인들과 상생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윤 회장이 협약식 단상에 함께 서서 한소희를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한소희 이사장은 위기 속에서도 원칙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재단이 필요로 하는 리더입니다. 상인들의 박수 소리가 건물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한소희가 단상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어요. 박수 소리 사이로 20년 전의 결혼식 날이 스쳤습니다. 그날에도 박수 소리가 있었죠. 하지만 그 박수의 주인은 한소희가 아니었어요. 정현우의 가문을 위한 축하였습니다. 지금 이 박수는 달랐어요. 한소희가 눈을 떴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한소희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서류 위에 동그란 원을 그리고 있었죠. 비서가 문 앞에 서서 보고했습니다. 이사장님, 경매 낙찰 절차 준비 완료됐습니다. 한소희의 시선이 서류 위를 훑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쫓겨나 살고 있는 낡은 빌라의 경매 공고였습니다. 이 빌라, 우리 법인이 낙찰받도록 진행하세요. 한소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나타날 겁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집무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벽에 걸린 거울 앞으로 걸어갔어요. 스탠드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어서 거울 속 얼굴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한소희가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소희야,
정말 고생 많았다. 너는 충분히 빛날 자격이 있어.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한 말이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한소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그 시각, 소희 문화센터 주차장 구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숨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한소희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현우였어요. 정현우가 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주차장 불빛이 듬성듬성 비치는 사이를 움직여 한소희의 차 뒤쪽으로 다가갔죠. 허리를 숙이고 뒤범퍼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검은 작은 상자를 붙였어요.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자석이 범퍼 안쪽 금속에 닿으며 탁 소리를 냈죠. 정현우가 트럭으로 돌아섰습니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주차장 경비실 안에서 보안팀 당직자가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모니터에 정현우의 움직임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직자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보안팀장님, 이사장님 차량에 뭔가 부착된 것 같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제거하지 말고 위치 확인용으로 살려둬요. 역으로 쓸 수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정현우의 트럭이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등이 점점 작아졌어요. 정현우가 먼저 쳤다고 믿는 수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올가맬 올가미가 된다는 것을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현우 자신도요. 한소희 이사장님, 자선 경매 수익금 배분 건 정리됐습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소희가 소희 문화센터 집무실에서 비서가 건넨 서류에 펜을 대는 순간이었어요. 집무실 문이 예고 없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산에 넷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맨 앞에 남자가 신분증을 내보였습니다. 상가 건물 불법 증축 및 과태료 납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소희의 펜이 서류 위에서 멈췄어요. 불법 증축이라니요? 이미 해결된 문제 아니었습니까?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소희 씨의 단독 지시였다는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파란 상자에 쓸어 담았어요. 비서가 이사장님 하고 외쳤지만 수사관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한소희가 수갑을 차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양옆의 수사관이 팔을 잡고 복도로 안내했죠. 소희 문화센터 정문 앞에 수십 명의 기자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소희가 정문을 나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하얀 섬광이 눈앞을 지웠습니다. 가짜 성녀 아니냐? 정현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기자들의 고함이 겹쳐지며 뭉개졌어요. 한소희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소희의 연행 장면이 반복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적했던 정현우가 나타났어요. 방송국 카메라 앞에 오 씨와 나란히 섰습니다. 정현우가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어요. 아내가 인감 도장을 주면서 무조건 돈을 더 벌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의 말을 따랐을 뿐이에요. 오 씨가 서류 뭉치를 카메라 앞에 흔들었습니다. 여기 한소희 씨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이 있습니다. 가짜 증인이 아닙니다. 서류가 증거예요. 방송이 나간 뒤 한소희의 후원 기업들이 줄줄이 계약 파기를 통보했어요. 윤 회장이 주주들에게 한소희를 변호했지만 주주 대표가 회의석상에서 윤 회장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당장 직무 정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윤 회장의 손이 회의 테이블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한소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유리에 반사되어 두 사람의 얼굴 사이에 빛의 벽을 만들었어요. 정현우가 위조한 서류가 법원에서 교묘하게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버렸습니다. 소위 문화센터 수익금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한소희의 입술이 떨렸어요. 위조된 거라고 이미 말했잖아요.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이 돌아왔어요. 한소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올케의 번호였어요. 아가씨, 오빠가 또 쓰러졌어요. 아까 퇴원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사채업자들이 또 찾아와서요. 이번엔 훨씬 심해요. 지금 응급실입니다. 한소희의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어요. 올케의 목소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수화기를 꽉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가 또... 한소희가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 독한 년 때문에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불쌍한 내 아들. 한소희의 휴대폰에 비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한소희가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놓았어요. 유치장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한소희가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콘크리트 벽의 냉기가 등뼈를 타고 올라왔죠. 검찰 조사실이었습니다. 정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조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정현우가 한소희 앞에 몸을 굽히며 비열하게 웃었어요. 꼬라지가 아주 말이 아니네. 너를 떠받들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한소희가 고개를 들어 정현우를 봤습니다. 당신이 꾸민 짓이라는 거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정현우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한소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이랑 소희 문화센터 집 나한테 넘겨. 그러면 증언 번복하고 자수해 줄게. 정현우가 고개를 한소희 쪽으로 더 가까이 숙였어요.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목숨값이랑 바꾸는 셈 치면 싸지 않아? 정현우와 한소희 사이에 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금속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빈 탁자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모든 것을 빼앗긴 여자가 다른 한쪽에는 빼앗은 모든 것을 아직도 더 원하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 형광등이 지직거렸어요. 그 소리만 났습니다. 한소희가 정현우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죽어도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줘. 정현우가 소매로 얼굴을 닦았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 오빠가 병원에서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정현우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사실 안에서 쩡하고 울렸어요. 수술실 밖 복도였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한소희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등 뒤 벽에 수술 중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렸어요. 한소희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악마들이 승리하는 거냐고. 한소희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20년을 참고 반격하고 일어서고 또 쓰러지고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무릎이 붙어버린 것 같았어요. 일어서야 한다는 건 아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소희는 그 불빛 아래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을까요? 6단계 최종본 파트 56. 정신 차리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려왔어요. 딱, 딱, 딱.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한소희가 무릎 사이에 파묻고 있던 얼굴을 들었어요. 윤 회장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저장 장치, 다른 손에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뒤따르는 비서진 없이 혼자였습니다. 윤 회장이 한소희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한소희의 몸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소희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 밑 그림자가 검었어요. 윤 회장이 저장 장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정현우와 오 씨가 서류 조작을 모의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한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수사기관이 정현우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법무팀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고 합법적으로 확보된 증거예요. 윤 회장이 서류 봉투를 한소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정현우가 불법 증축을 직접 지시하는 녹취록 원본도 있어요. 정현우가 몰래 빼돌려 도용했던 실제 인감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한소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열자 서류가 보였습니다. 녹취록 첫 장에 정현우의 목소리가 문자로 옮겨져 있었어요. 옥상 증축은 내가 지시한 거니까 한소희 이름으로만 처리해. 그 한 줄이 한소희의 눈에 박혔습니다. 한소희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서류 위에 물방울이 떨어질 뻔하다 말았습니다. 한소희가 헝클어진 머리를 두 손으로 매만져 정돈했어요. 귀 뒤로 넘기고 옷깃을 바로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한소희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갈라진 건 그대로였지만 떨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저 악마들에게 지옥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어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한소희와 윤 회장이 나란히 복도를 걸었어요. 두 사람의 구두 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딱딱 딱딱. 한소희의 걸음이 윤 회장의 걸음에 맞춰지고 있었어요. 아까와 같은 복도였고 같은 형광등이 지직거리고 있었는데 한소희의 등이 펴져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이 보였어요. 한소희가 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어요. 긴급 보도입니다. 한소희 이사장을 모함한 서류 조작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화면에 어두운 사무실이 비쳤어요. 정현우와 오 씨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와 도장이 흩어져 있었죠. 화면 속 정현우가 위조 도장을 서류 위에 콱 찍으며 말했어요. 한소희는 끝이야. 건물도 내 거고 소희 문화센터도 내 거나 다름없다고. 오 씨가 담배를 빨며 대답했습니다. 가짜 증인들도 다 섭외해 놨으니까 걱정 말라고. 영상이 끝나자 불법 증축 직접 지시 녹취 파일이 방송됐어요. 정현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옥상 증축은 내가 지시한 거니까 한소희 이름으로만 처리해.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인터넷에 정현우랑 저시댁 식구들 당장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글이 수만 건 올라왔습니다. 한소희 이사장님 응원합니다.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 같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도배됐어요. 추적기 위치 확인 완료. 공항 탑승구 쪽입니다. 수사관 유도합니다. 윤 회장 보안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모니터 화면에 김포공항 내부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탑승구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한소희가 모니터 옆에 서 있었어요. 화면 속 빨간 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현우가 그 추적기를 붙였을 때 뭐라고 했는지 한소희는 보안팀 보고로 알고 있었습니다. 넌 내 손바닥 아니야.
그 말이 지금 이 빨간 점 하나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소희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어요. 20년을 살아남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죠. 김포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정현우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출국 심사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주위를 연신 두리번거렸죠. 윤 회장 보안팀 직원 2명이 정현우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보안팀장이 정현우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검찰청 수사관들이 오고 있으니 얌전히 기다리시죠. 정현우가 바닥에 나뒹굴며 발버둥 쳤어요.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출국장 바닥에 정현우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행객들이 멈춰서서 바라봤어요. 검찰 수사관 넷이 뛰어왔습니다. 수갑이 정현우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금속이 맞물리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정현우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수갑찬 두 손이 등 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아무도 주워주지 않았어요. 같은 공항이었습니다. 한소희가 갓길에 버려진 그 새벽에 김포공항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때는 한소희가 내쫓겼고 지금은 정현우가 끌려나갔죠. 한소희의 결백이 입증되자 비난했던 기업들과 대중이 사과문을 올렸어요. 윤 회장이 신문을 한소희에게 건넸습니다. 하루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네요. 한소희가 신문 헤드라인을 읽으며 말했어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소희가 모함했던 방송사와 신문사에 정정 보도를 요구했어요. 기자 간담회에서 한소희가 말했습니다. 합의금은 전액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이번에는 한소희가 정면을 봤어요. 취조실이었습니다. 형사가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아드님 범죄를 돕고 허위 사실 유포하신 거 다 확인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요. 옆 취조실에서 정다영이 형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저도 돈 조금 쓴 것뿐이에요. 고소 취하해 주시면 안 돼요? 형사가 정다영의 손을 떼어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한소희 씨로부터 갈취한 금품 전부 환수 조치될 겁니다. 각오하세요. 정다영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을 읽었어요. 위조 연대보증 계약 전부 무효를 선언하며 한소희 씨에 압류된 모든 자산을 즉시 해제하라고 판결합니다. 한소희가 변호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오빠 병원비 걱정도 덜게 됐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가운 떨림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떨림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한소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구름 사이로 비집고 나와 법원 계단 위에 빛을 쏟고 있었습니다. 한소희의 구두 끝에 그 빛이 닿았어요. 한소희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그 발걸음이 묵직했어요. 이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 무게가 느껴졌을 겁니다. 너 괜찮니? 정말 다행이야. 한성재가 병원 침대에서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왼쪽 눈 위로 거즈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그런데도 한소희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한소희가 한성재의 손을 잡았어요. 나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해. 한성재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붕대가 베개에 스치며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뭔 소리야? 동생 지키는 게 오빠 할 일이지. 한소희의 손이 한성재의 손 위에서 꽉 쥐어졌어요.
말을 하려는데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한성재가 먼저 말했어요. 정현우 잡혔다며? 응. 잘됐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한소희가 웃었어요. 웃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동시에 나왔어요. 한성재가 붕대 감긴 손을 들어 한소희의 이마를 톡톡 쳤습니다. 울긴. 이겼는데 왜 울어? 몰라. 그냥 나와. 한소희가 소매로 눈을 닦았어요. 한성재가 에이, 이사장님이 코 풀 때 소매를 쓰면 되나 하고 웃었습니다. 한소희도 따라 웃었어요. 병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해요. 끝까지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 문화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어요. 한 시민이 한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소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려는데 시민이 내민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소희가 편지를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혼자 버텼어요. 이사장님이 끝까지 싸우는 걸 보고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소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손글씨가 빼뚤빼뚤했어요. 쓰는 사람의 손이 떨렸던 게 보였습니다. 한소희가 눈물을 참으려 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한소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제가 더 힘이 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공간으로 보답할게요. 윤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소희 이사장을 우리 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정식 임명합니다. 박수 소리가 소희 문화센터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한소희가 단상에서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잦아든 뒤에도 한소희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시민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편지의 모서리가 바람에 살짝 펄럭였어요. 아내를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정현우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죠. 공항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던 남자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사업이 힘들어지다 보니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어요. 그런데 피고인석 앞에 놓인 물컵에 비친 정현우의 얼굴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쳐 썼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피고인 정현우는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정현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피고인석 의자가 뒤로 쓰러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12년이요? 12년? 그건 너무합니다. 판사님, 정현우가 울부짖었어요. 교도관 2명이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현우의 수에 끌리는 소리가 법정 바닥에 길게 울렸어요. 한소희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현우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어요.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한소희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이사장님 가시죠 하고 말할 때까지 한소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한 번만 봐줘. 갈 데가 없다. 시댁 식구들이 살던 낡은 빌라 앞이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가재도구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있었어요. 오래된 장롱, 금이 간 밥그릇, 이불이 인도 위에 쌓여갔죠.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앉아 한소희의 바지를 붙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소희가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가에 지나가는 차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인도 위에 쌓인 이불 위로 바람이 불어 모서리가 펄럭였습니다. 한소희가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어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어머니. 한소희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제가 공항 길바닥에 버려졌을 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 아들이 말한 대로 전 남이잖아요. 남한테 왜 이러세요? 한소희가 몸을 돌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걷다가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소희야 하는 외침이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한소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딱 한 번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20년이 그 숨 한 번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소희가 다시 걸었어요.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이었어요. 남이라는 글자. 공항 갓길에서 정현우가 한소희에게 던졌던 그 글자를 한소희가 시어머니에게 돌려준 거였죠. 그 한 글자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시어머니는 비로소 알았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끝까지 모를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한소희는 이미 걷고 있었으니까요. 6단계 최종본 파트 66. 우리 딸 장하다. 한팔봉이 한복을 차려입고 생신 잔치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였어요. 한복 고름이 가슴 위에서 살짝 비뚤어져 있었는데 누구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다웠으니까요. 한성재와 올케가 절을 했어요. 소희가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어요. 만수무강하세요, 아버지. 한팔봉이 손을 뻗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손등에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가 굵었죠. 그 손이 한소희의 볼을 감쌌어요.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해낼 줄 알았어. 이 아비가 미안하고 고맙구나. 한팔봉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한소희가 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어요. 검버섯 위로 한소희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한소희가 한성재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오빠랑 올케 언니 살려고 준비한 거야. 한성재가 상자를 열었어요. 새 아파트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성재가 손사래를 쳤어요. 이건 안 돼. 네가 번 돈인데. 올케가 한소희를 껴안았습니다. 말없이요. 올케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한소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비행기표도 끊어놨으니까 두 분이서 여행도 다녀오세요. 아버지는 제가 잘 돌볼게요. 한성재가 열쇠를 쥔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뭐라 말을 하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코끝이 빨갛게 물들었죠. 이 재단은 홀로 아이를 키우거나 자립의 길에서 길을 잃은 여성들을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잔치 한쪽에서 소희 자립 재단 출범식이 진행되었어요. 한소희가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객석의 여성들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 여성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치는 사이 한소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한소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밤이었습니다. 한소희가 개인 작업실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에 노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혼인 신고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한소희가 서류를 펼쳤어요. 20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소희의 이름과 정현우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어요. 그때는 설레며 적었던 글씨였죠. 지금은 그저 종이 위의 잉크였습니다. 한소희가 책상 위에서 라이터를 집었어요. 종이 끝에 불꽃을 갖다 댔습니다. 작은 불꽃이 종이를 타고 올라갔어요. 노란 불빛이 한소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20년 전의 날짜가 먼저 사라졌어요. 한소희의 이름이 그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정현우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사라졌어요. 검은 재가 되었습니다. 한소희가 작업실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밤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한소희가 손바닥 위의 재를 바람 쪽으로 내밀었어요. 재가 흩어져 날아갔습니다.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어요.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한소희는 빈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재가 묻어있던 자리에 검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소희가 손바닥을 옷에 닦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다봤습니다. 그 얼룩이 사라질 때까지요. 재는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20년의 무게가 손바닥 위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걸 한소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이 자기 것이니까요. 저를 남이라 부르며 길바닥에 버렸던 그날, 제 세상은 무너지는 것 같았죠. 소위 문화센터 개관식이었습니다. 대리석 외벽에 화려한 조명이 수놓아졌어요. 정재계 거물들이 모여들었고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소희가 은색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올랐어요. 조명이 드레스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한소희가 청중을 둘러봤어요. 남이 되었기에 비로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윤 회장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사장 벽면에 한소희가 그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관람객이 발걸음을 멈추며 감탄했어요. 붓터치 하나하나에 엄청난 생명력이 느껴져요. 다른 관람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서려 있어요. 행사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한소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한팔봉이 올케의 부축을 받으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소희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어요. 뛰다시피 한팔봉 앞에 가서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한팔봉이 거친 손으로 한소희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해. 한소희가 아버지의 무릎 위에 이마를 대었어요. 한팔봉이 한소희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두 사람 주위로 박수가 터졌지만 한소희에게는 아버지의 거친 손가락이 머리카락을 넘기는 소리만 들렸을 거예요. 한소희가 동네 어르신들을 개관 기념으로 초청해 직접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한소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참하고 마음씨도 곱네. 한소희가 웃었습니다. 윤 회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올해의 여성기업인상과 문화예술공헌상까지 동시에 받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포공항이었습니다. 한소희가 검색대를 통과하며 한쪽 벽에 걸린 거울 앞을 지나갔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코트를 걸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눈 밑 그림자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한소희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한소희가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손에 들었습니다. 프라하행이었어요.
같은 공항이었습니다. 이 공항의 갓길에서 짐짝처럼 버려졌던 새벽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몸이 뒤로 밀렸어요. 한소희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창밖으로 솜사탕 같은 구름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해가 구름 위에서 비행기 날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소희가 웃었어요. 환하게요. 나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다. 비행기가 창공을 갈랐습니다. 한소희의 눈동자 위로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흘렀어요. 이제 한소희의 옆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혼자인 게 자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밥을 짓고 20년을 버텨온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달랐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무도 몰라줘도 기록하고 준비했다는 것. 와신 상담이라는 말이 있지요. 가시 위에 눕고 쓸개를 하드며 견딘 끝에 마침내 해낸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